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경제의 혈맥을 돌게 하려면, 소비가 살아나게 하려면은 일자리부터 안정돼야겠죠. 생생경제가 그래서 이 중요한 일자리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있는 프로젝트 잡,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창업으로 인생의 이막을 여는 법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 국면일까요? 그렇다, 아니다, 의견은 많은데요.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보니까 디플레는 아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은 지갑을 다 닫고 있다. 그리고 집 사려고 낸 부채가 많아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동산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요. 3부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땠나요,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강 후 약으로 끝났습니다. 예. 코스피는 2.1포인트 오른 2021.6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01포인트 하락한 672.96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요인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하고요. 중국의 어떤 경기 하락,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 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페드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가 얘기하기를 연내 금리 인상 위해서는 성장과 고용 회복이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장도 올라왔고요. 중국 시장 역시도 지난 주말이죠. 인민은행이 자산담보부 신용제대출 시범 시행 기획을 늘렸어요. 기존의山동과 광둥성에서 9개 지역으로 추가를 했는데 이 신용제대출이라는 부분 자체는 인민은행이 지방은행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해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중국도 결론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편다. 즉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후에 좀 약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받쳐낼 힘이 좀 부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땅끌이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팔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좀 어떤가요? 오늘은 옛날에 향수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요? 옛날에 향수요? 예, 옛날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철강주가 그렇고 증권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케이스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손실폭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올해로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상승대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원화 약세하고 재료비가 조선 같은 아무래도 철판이다 보니까 철강 재료비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내년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인식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원자재 업체 중에 하나인 글렌코어가 아연을 감산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케이스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죠 지난주에. 네. 거기다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둔화된다, 느려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권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의 주식들이 다시 종목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선주 말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어떻고 또 제약주 같은 경우에 또 어땠나요? 오늘 화학주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화학주 사실 양끌이라고 하면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롯데케미칼은 2.6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꾸로 LG화학은 0.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자체를 보다 보면 생산해내는 업종에 따라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 케이스는 있어서 좀 그닥 강한 모습은 못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거래가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쪽 같은 쪽은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시장 좀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지난주에 워낙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사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이 된 부분인데, 이런 그 삼성부 실적 자체가 워낙 그동안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 자체도 그렇게 나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제 10월 27일, 28일 미국 FOMC 자체에서 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게 이제 그 대부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좀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루하게도 금리 인상 이걸로 계속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준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콕콕 집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도 찝힌 사람들이 있네요. 고액 학원이나 사채업자들 고강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매번 하는 거고 매년 하는 건데요. 예. 하반기 들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딱 콕 집혀 있습니다. 8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오늘 국세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몰랐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예. 이 법의 망을 피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겠죠. 네. 대상자는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고액으로 이 용품을 파는 장내업자라든가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이렇게 고액을 받는 그 본사업주들,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네. 딱 지금 몇 명이다, 누구다 이미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원 사업자 34명, 사채업자 20명, 또 장내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업자들 32명 이렇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전국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학원의 경우 서울 강남 3구, 네. 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고 하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비용을 높이 받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네.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을 제때 내지 네. 않은 경우를 이제 국세청은 보는 거겠죠. 그렇겠죠. 끝까지 조사를 하겠다.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발.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증세가 또 꼼수처럼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런 쪽에서 세금 많이 걷고 서민들한테는 덜 걷으면 좋은데요. 과거 사례를 좀 봤더니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147명한테 850억 원을 추징했다고 하고요. 네. 2010년부터 14년까지 926명을 조사해서 8,58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 말고도 왜 예전에 모 기업들의 오너였던 분들, 그런 분들 안 내고 계속 미루고 있는 세금들도 좀 있지 않나요? 그것도 계속 추적은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네. 잘 숨겨놓아갖고 찾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알아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바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평당 얼마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7천만 원입니다. 3.3 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어딘가요? 7,800만 원. 서울 강남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 부산 해운대입니다. 아, 거기 비싸요. 예. 네, 맞습니다. 거기 네. 고급 주상복합들이 이렇게 쫙 몰려있는 그 네. 단지에 LCT라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가구의 펜트하우스를 딱 맨 꼭대기층에 네. 만들 예정인데 이 중에 2가구가 평당 7,008만 원. 총 분양가는 67억 9,6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전체 넓이가 320제곱미터 정도니까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넓이인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참 어떤 집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보고 싶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이 LCT 더샵은 지금 8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동이 건설되고 예. 101층짜리 호텔 1개동이 건설이 되는데 이제 일반에게 분양되는 그 주택은 882가구입니다. 이 중에 6가구의 펜트하우스가 고가 분양이 되는 거고요. 이 6가구 중에 2가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67억 9,600만 원, 나머지 4가구는 45억에서 49억 원 정도의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도 다른 층에 있는 것도 몇십억씩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여서 바다 조망, 해변 조망 이런 게 좋다. 국내 최고의 조망이다. 뭐 이런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인근 아파트가 이 창문으로 된 구조물이어서 여름에 굉장히 덥고 그 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회자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돈 많으신 분들이 돈 쓰시는 건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였나요? 작년 역대 걸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08년에 선보인 역시 부산 해운대인데 우동 아이파크가 좀 그 규모가 좀 큽니다. 423제곱미터니까 한 1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57억 6,300만 원에 분양이 된 적이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2011년에 그 성수 일가의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가 377제곱미터 52억 5,200만 원에 분양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평당 분양가로 최고가 기록이 있었는데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5,205만 원에 분양이 됐었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고가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대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예.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지금 조금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KB국민은행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했더니 한 3년 4개월 만에 1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평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고가 아파트 앞에서부터 20%까지의 평균 가격이니까 뭐 분양가 올라간 것들 뭐 이런 게 다 그냥 반영이 된 그런 수치들입니다. 이 상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가 10억 184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10억 608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1년 전이 9억 4,70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6.2%, 2년 전 8억 9,200만 원보다는 12.7% 정도 올랐습니다. 67억짜리 듣다가 보니까 10억이면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지지만 저 같은 서민한테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숫자거든요.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드림을 이룬 것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말 소득 대비해서는 비싼 게 사실인데 이런 가격이 또 올라가야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 현상도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실수요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 뭐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 별 얘기할 게 없을 텐데 네. 기준금리라든가 뭐 이런 부동산 활성화 대책 뭐 유동성 이런 걸로 지금 오른 거라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그림의 떡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좀 지연돼서 받았다.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자율을 보험사가 부담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율을 그냥 부담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페널티 이자를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 예고가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금감원이 보험사 표준 약관을 변경을 해서 지연금리 제도라는 것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안 주면 보험금에 붙어있는 그 대출
그 금리, 네. 보험사들이 대출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대출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줘야 될 보험금을 가지고 대출 장사를 했으니까 이쪽에서 받은 걸 이쪽으로 전해주는 거여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게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최고 8%의 이자를 추가 부담을 해라. 이런 예. 제도가 생깁니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 4%, 2달 이상 늦어지면 6%, 3개월 이상 늦어지면 8%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당연하게도 재판이나 분쟁 조정, 또 수사 이런 게 진행 중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게 다 끝난 뒤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늦장 지급을 할 경우 네. 이런 추가 페널티 금리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TPP의 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세계 시끄러웠죠. 12개 네. 나라가 TPP 협상을 체결을 했고 네. 우리나라가 포함되고 중국이 포함되는 또 영내 협정이 RCEP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오늘부터 한국에서 회의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RCEP, RCEP,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도 포함이 되고요. 아, 일본도 들어오나요? 네, 다 들어갑니다. 아세안 10개국이 포함이 되고요. 2012년 11월에 16개국이 정상들이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요 관련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10차 본회의를 오늘부터 닷새간 부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RCEP에 포함되는 16개국이 그 인구만 따지면 한 34억 명 정도고요. 총 교육 규모가 10조 6천억 달러로 네. 전 세계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슷하네요. TPP에 버금가는 그런 네. 영내 FTA이어서 잘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 TPP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를 한 네. 거여서 한국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RCEP 같은 경우는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예. FTA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네, 오늘도 잘 뽑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이 방송이 됩니다. 중장년 재취업 어렵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스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잡 캠페인이 나와야 되는데 왜 MC가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저희 금요일에 퀴즈 못 드려서 오늘 경제상식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집앤잡 주제가 중장년 창업인데요. 창업 준비할 때 이걸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채팅, 2번 미팅, 3번 컨설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또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채팅, 2번 미팅, 3번 컨설팅입니다. 정답은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에 있는 한 요리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면은 이런 종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초고추장 담아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학원에는 여기 없죠. 그래서 반찬 접시 조그만 데다가 그냥 담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우선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학원 관계자분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정확히 어떤 자격증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지금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자격증에는 필기와 실기 이 두 가지 부류로 진행을 하는데 필기 부분을 따고 나면 이제 실기를 보게 되는 한식 메뉴가 주된 메뉴가 되는 과정입니다. 진학반 형성을 하고 있고 이제 중장년층 퇴직을 임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들으시는 편이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중장년층의 비율은 몇 %나 이렇게 좀 많이 찾아오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1-2년 사이에서는 30% 정도 되셨다면 지금은 50%에서 60%까지 올라오셨다 보시면 돼요. 건강식 위주나 아니면 이제 저염식, 한식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접하고 싶어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자격증은 많은 기간을 두진 않고요. 필기, 실기를 병행하셨을 때 거의 5주 과정 정도 이 정도 드는데 비용은 거의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한식조리사 자격증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9월 초 봉지채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이런 음식만 해먹다 보니까 가끔 TV 보면 요리 프로가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라이센스가 좀 있으면은 나중에 노년을 위해서 작은 준비라고 할까? 내년에 50이 돼요. 처음에 안에서 이렇게 조리실에서 조리하시는 거 보시고 해볼만 하겠다 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중장년층에 따는 자격증 한식조리 기능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입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중장년 취업의 창업으로 인생의 2막을 여는 법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생생경제에 계속 출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정원 SP R&E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은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 창업은 활기가 있는데 중장년 창업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활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열기는 똑같나요? 예, 이분들은 표현하자면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워낙 창업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늦기 전에 나도 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시지만 또 주변에서 워낙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퇴직금이라는 부분 또 어떻게 먹돈 마련한 부분이 이로 인해서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하지만 그게 많이 억눌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야지 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창업하는 기업의 수를 얘기를 해야 될지 청년 취업과 비교를 하면은 어떤가요? 폐업하는 수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40대 이하는 더 많고 40대 이상은 더 적고 이런 아주 않나요?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체감하는 폐업 지수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가 됐을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돈의 부담도 크고요. 또 기대 수익 이런 것도 크고 그만큼 또 대안도 부족하죠. 젊은 층일 때는 창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쪽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재기하기가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기 프로그램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나 불안 심리들이 얽혀 있어서 폐업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수치로는 그렇다,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불안감은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퇴직을 앞뒀거나,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꼭 퇴직을 앞둬서가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도 많죠. 네, 예전보다는 이제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그분들한테 이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좀 더 돈을 안겨드리고 기회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언젠가 저 대열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은 일상화되고 준비 과정이나 방법은 좀 더 다양화되고 심사숙고해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년 장년의 이 창업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창업하신 중장년 창업자 청취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커피숍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요? 예, 성북구 쪽에서요. 예, 언제 창업하셨어요? 시작 연도는 2010년도였고요. 예, 저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매장입니다. 네 번째 매장이요? 예. 그러면은 꽤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요. 예, 한 5년 반 동안 걸쳐서 한 4군데 정도 매장을 했었죠. 하고 네 군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크게 실패는 맛보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약간 이럭저럭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커피숍 같은 경우에 이미지도 좋잖아요. 깨끗하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또 실패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뛰어들기가 어려운데 이 분야의 창업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나요? 예, 물론 이쪽 분야로 이제 창업을 결정을 하고 나서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걸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죠.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다 준비되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제 자신이 가능한 선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곤경과 어려움들 하나하나 좀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기반을 다져 나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하시기 전에는 직장 생활 하셨나요?
예, 한 16년 정도. 예, 오래 하셨네요. 예. 근데 이쪽하고 혹시 관련이 있나요? 지금 분야? 전혀 관련 없었고요. 예. 예, 그 IT 관련 그 외국계 기업 쪽에서 근무했었고요. 네. 사실은 전혀 생소한 분야로 예, 뛰어든 셈이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소한 분야의 창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커피 관련 산업이 한 10한 몇 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쪽에 하나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네. 내가 좀 뛰어들어서 뭔가 열심히 해보면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이제 그 생각 갖고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이제 점차로 확신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4번째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신 거죠? 네, 다 제 개인 매장이었고요. 예. 예, 지금 4개 매장을 동시에 다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전에 하던 매장들에서 이제 이 커피 산업 트렌드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장들은 이제 좋은 분들한테 다 이제 매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4번째 매장을 단독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사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예, 힘들었던 경험 중에서 진짜 이거 힘들었다. 이거는 창업하시는 분께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요.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좀 꼽으라면, 사실은 재정적인 것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창업하는데 다 걸림돌이죠. 그렇죠. 다 걸림돌인데,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걸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맞는 길이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길이냐라는 검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위험이라는 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지만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또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전 준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너무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 검증을 받는 대상 자체가 본인의 그냥 어떤 상식이나 본인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그런 주변 지인들에게 검증받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만의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 상황을 헤어나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시작서부터가 아예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전문적인 터치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되고 하는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요즘 정부 쪽에서도 사업 지원이나 이런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하고 함께 아울러서 어떤 창업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이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혼자만의 어떤 일방적으로 잘못 수립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산업의 전문가로부터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로 중장년층 창업에 성공을 하신 권중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정환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분은 좀 성공적인 경우죠? 실패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4번을 바꾸셨다면 한 장소에서 계속 잘 되셨으면 그렇게 바꿀 이유가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때그때 변화를 주시면서 일단 어느 정도 극복은 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1년 준비했는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 1%라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전문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장년층은 자기 사회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의 얘기에 대해서 100% 신뢰를 잘 못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신 거. 그다음에는 아마도 많이 표현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커피든 카페든 그 전문 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개인 매장을 계속 바꿔가시면서 커피 전문점이 어떻게 하면 트렌드를 더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점 등은 현재 잘하고 계신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못하고 또 전문가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특히나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대개는 그럼 중장년 창업은 잘 안 되나요? 특히 오늘도 얘기가 많이 되면 생계형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포화 상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드물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3가지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놓치시게 되면은 그냥 수많은 생계형 업종에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그래서 초기 한 6개월에서 뭐 이 정도는 지인들이 매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존속되기는 어려운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우울한 통계가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 이런 통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딱 떠올리면은 치킨집이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도 또 치킨집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조언 주세요, 보통? 저도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삼시세끼 치킨만 먹는 줄 알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계형 업종을 많이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점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요. 비슷비슷한 치킨점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을 신규로 잡아낸다든지 좀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덧붙여서 업그레이드된 시장. 똑같은 치킨도 파는 방법이 수없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노하우가 없이 하시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장년이라고 하면은 청년에 비해서는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뭐 특화해서 갈 수 있는 창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이템 선택할 때 제일 1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본인 경험, 경험이 아니라면은 좋아하는 거 관심사부터라도 출발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뉴 트렌드가 가미됐을 때 그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했던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시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소에 아주 미술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높았던 분들은 아주 조그만 갤러리의 정보를 소개해주는 갤러리 투어만 해서 1인 기업으로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틈새 시장이 안 될 것 같은 시장도 아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새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 2가지 정도 덧붙인다면 최근엔 이제 지역사회나 사회적 미션, 그러니까 공동사회 이런 것에 매출을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미션 실천 기업들을 자기의 네트워크나 기존 경험을 가지고 살리시는 그런 부분의 창업이 많아지는 형태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에 뭐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혹은 사회 소외계층을 직원으로 쓰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를 얘기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 지원 사업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초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역발상으로 이 중장년층은 요새 디지털이나 스마트 문명에 취약할 것이다 생각해서 아예 제껴놓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스마트 창업인이 잘 성공이 되려면은 컨텐츠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장년층은 그 시스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에는 약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컨텐츠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셔서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세부 콘텐츠를 잘 가다듬으셔서 젊은 층을 기술자로 쓰시면 스마트 분야도 좋은 창업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청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뭐 정부의 지원 혹은 뭐 다른 쪽의 지원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개념이 만들어져는 있는데요. 시니어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시니어가 이제 55세 플러스 세대 정도를 겨냥을 한 건데 중장년은 지금까지는 정보 제공이나 상담 정도 기능이 있지 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쪽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들이 만들어지곤 있습니다만 청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거의 한 8대2 수준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직은 없는 미흡한 건 편입니다. 아니지만 미흡한 수준에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1인 기업을 하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고급 지식을 갖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창업의 트렌드는 상당히 또 빠르게 바뀌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중장년 창업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쪽이 많았는데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이 좀 유망하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전체 추세로는 여전히 생계형의 비중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긴 한데요. 점차 갈수록 이제 아직 그 비즈니스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여겼던 지방이라든지 혹은 농촌이라든지 특히 요새는 농업과 연계한 어떤 사업 또 귀농 귀촌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지역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업거리 중에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형의 가치로서 서비스 산업 중에 가장 그 장려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 쪽으로도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협동조합 구성 이런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1년에 새로 만들어져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합 구성을 하기도 편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지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중장년층의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와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엮어서 하는 뭐 우리가 생각한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기반하고 사시는 분들의 그 자원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층이 가서 섭외를 해서 그걸 묶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던 중장년층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죠. 이거야말로 그 나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무기로 할 수 있는 산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나 혹은 뭐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내가 꼭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장년층들에게는 이걸 먼저 좀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장년층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투자는 조금 되지만 시설 갖춰놓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가겠지 하는 사업들에 많이 출발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기반 시설 투자하고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한 4, 5년 정도 되면 시설이 낡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가면 또 재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쉽게 뛰어드는 건 좀 금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원래 사업하던 데서 독립하실 경우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먹을 거리가 확보되면 독립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 내 사업에 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매출액을 확보하면 내가 3년 정도는 캐시플로우가 나오겠구나 라는 계산이 서야만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입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중장년 창업에 대해서 서정원 SP R&E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N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